그 날이 오면 심훈,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숨 칠 그 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나무오리까. 그 날이 와서, 오, 그 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단군한검이 고조선을 세운 이후로 한반도에서는 970번의 외국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호국 보훈의 맞이해서 예청자 여러분과 함께 순국선열의 넋을 기린다는 의미에서 일제시대의 민족의 대표 저항시 시문 작가님의 그 날이 오면을 낭송해 보았습니다. 시문 선생님은 지금의 동작구 흑석동에서 1901년에 태어나 광복을 9년 앞두고 1936년에 요즘에는 치료가 흔히 가능한 장티푸스에 의해서 36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일제강점기 36년 기간에 36세로 지금 서해대교가 끝나는 충남 당진에 그의 묘소가 안장된 시문문학관 필경사가 있습니다. 필경, 부추로 논 밭을 일구다. 제가 20년 전 충남 당진에서 2년간을 근무하면서 그 필경사를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곤 했었습니다. 이 영상에 시비 앞에서 모자를 쓰고 있는 옆모습이 바로 금년 1월 1일 해돋이로 유명한 충남 당진에서 가족과 함께 해돋이를 보고 오는 길에 시문 선생님의 시비 앞에 서 있는 저의 금년 1월 1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시문 작가님과 마음의 대화를 많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시비를 바라보면서 9년만 더 사셨더라면으로 그 시를 제목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 시를 쓰실 때의 심정은 어떠하셨습니까? 조국 광복을 보고 나서 이 시를 그날이 왔다로 완성하셨어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는 36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사는 동안 요즘에 메이저 신문들의 기자로, 영화배우로, 영화 감독으로, 영화 대본 작가로, 그리고 당시에 흔치 않았던 건축가로서 다방면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그 재능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시 본문 내용에 보면은 삼각산이라는 말은 우리가 조선 후기에 한강의 북쪽에 있다고 해서 북한산을 단순하게 이르기도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삼각산. 그리고 종로의 인경. 종로의 인경은 지금의 보신각 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까마귀와 같이, 밤하늘을 까마귀와 같이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다. 우리가 설화에 은혜 갚은 까치란 말이 있듯이 이 자기 새끼를 보호해준 까치가 그 선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로 종을 들이받고
죽었다는 뜻에서 까치를 까마귀로 표현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시문 작가님의 간절한 독립에 대한 광복에 대한 염원이 격정적이고 그 당시 과격한 표현으로 그대로 이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이런 표현은 그만큼 광복을 염원했던 격정적인 마음이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육조합이라는 건, 육조는 조선시대에 우리가 육조 판서 6명의 판서가 있었습니다. 이호예 병형공, 이조 판서, 호조 판서, 이렇게 육조합. 그 당시에 육조라는 것은 조선 총독부 건물, 거기 안에 들어있는 조선 총독 건물에 들어가 있는, 그 다음에 중앙청으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철거되고 정부종합청사로 바뀌었죠. 이렇게 그런 정부 조직에 의해서 지금의 주요 장관 판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넓은 길이라는 것은 현재의 광화문 내거리, 세종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이렇게 가슴 벅차지 않겠느냐, 이런 시문 작가님의 표현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는 1910년 한일합방이 되고 19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민족 말살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창씨를 개명당하고 우리 민족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일본어를 강요당하는 과정에서 시문 선생님의 마음이 담긴 시이기도 합니다. 상록수 소설 또한 그렇습니다. 이 시를 볼 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들로부터 무의식적으로 일본어를 우리도 많이 사용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보았는데 그 말 중에 아주 무시무시한 표현이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은 일본에서조차 금기어로서 사용이 금지된 마을의 표현, 부락. 이 부락이란 말은 일본어 부락구. 하층민 중에서 하층민들이 모여 사는 집단 생활하는 가장 천민이 모여 사는 것, 이거를 일본에서는 부락구라고 해서 지금은 사용이 일본에서도 금지되어 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이 마을 이름들을 부락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우리의 그 당시에 쉬운 말로 면석이, 군석이도 이 뜻을 정확히 모르고 다들 어느 부락에서 왔느냐, 이렇게 이 말을 썼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언어는, 모든 나라의 언어는 존중받아 마땅하지만은 강요에 의해서 사용된 언어는 많은 감정을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는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한 편 골라서 낭송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는 힐링, 긍정, 치유, 명상 전문가 루이스 헤이라는 여성 학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로 이혜인 수녀님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가 해서 제가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다음 주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